누구보다도 한미 관계 문제 그리고 미국의 실체를 다뤄보자는 주장 오랫동안 해오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가장 뜨겁게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민웅 경희대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연속 강연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이 강연회를 개최를 하면 잘 모이기가 되게 힘든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SNS를 통한 정보가 넘치니까 강연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게 이제 좀 줄어든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은 사실은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기운을 서로 나누고 힘을 모으고 이런 소위 오프 현장에서의 모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서 안타까운 우리가 경험을 했다시피 촛불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어깨를 겨누고 이런 것들이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몇 번의 강좌가 되죠? 5강까지 가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 프레시안의 박인규 대표도 오셨는데 4강 미국 군사주의와 한반도에 대한 평화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의 군사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로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큰 틀의 얘기를 하는 것을 오늘의 강의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물론 이제 소위 낚시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낚시 대표가 미국 뭘 경계해야 되지? 트럼프 시기에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경계해야 될 것도 있고 동시에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몸집이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행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위 논문이 제국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제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기만해 왔는가, 그것이 인류의 상당한 민중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기만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의 존엄한 인권을 파괴하고 생명을 유린하고 짓밟았던 말하자면 폭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왔어요.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군사의 문제, 자본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이것들을 돌려왔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참고가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썼던 책은 패권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아주 오래전에 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식민지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자본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해왔던 방식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순서는 앞에서 노래가 두 곡이 있고요. 끝나고 두 곡이 있어요. 강연하면서 무슨 갑자기 노래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곡의 성격은 말하자면 평화의 시대를 갈망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함께 듣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출발을 해 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상에 죄를 참 많이 지었는데 그 동시에 또 미국이란 나라가 희망을 준 역사도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영향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끼친
역사를 돌아보면 민권운동 이런 게 있죠.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 또 반전운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이해할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이다, 전쟁국가다, 거대한 자본의 체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보통의 시민들의 그런 노력도 대단히 치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있고요. 그러한 측면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암울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0년대에 민권운동 그리고 반전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피터, 폴 앤 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재밌죠? 피터, 폴 앤 메리, 베드로, 바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에 With Me the Sunshine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영어 노래예요. 그 어떤 노래냐 하면 With 하면은 짜다는 거죠. Sunshine 햇살이고, 그리고 Out of this falling rain 하면은 떨어지는 빗방울. 현실은 참 암담하고 비극적인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햇살을 짜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내 잔에 바로 희망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Witness hope of new tomorrow and fill my cup again.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가사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미국이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박인규 대표께서 이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 steel and concrete, 거대한 강철과 그리고 콘크리트로 세운 그런,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들이 도리어 무너지는 것을 봤다. 오만한 자들, 힘센 자들, the proud and mighty, all have stumbled. 그들의 시대는 마침내 가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절수가 굉장히 많은데 2절까지만 제가 부르겠는데요. 그리고는 사랑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They say that the tree of loving shine on me again grows on the bank of a river of suffering. 고난의 강, 바로 강둑 옆에 살아난다. 지금의 시대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희망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반전 평화 운동의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Weave me the sunshine out of the falling rain. Weave me the hope of a new tomorrow and fill my cup again. Well, I've seen the steel and concrete crumbled, shine on me again. The proud and the mighty all have stumbled, shine on me again. Weave me the sunshine out of the falling rain. Weave me the hope of a new tomorrow and fill my cup again. They say that the tree of loving shine on me again. It grows on the bank of a river of suffering, shine on me again. Weave me the sunshine out of the falling rain. Weave me the hope of a new tomorrow and fill my cup again. 이런 노래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평화가 제대로 올까? 그 정상회담에만 기대를 걸고 있으면 될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오래된 노래인데 철망 앞에서 한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분단을 의미하는 철책이 가름되었을 때 이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오래전에 김민기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인데 내 맘에 흐르는 진해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때 물 위로 차오르네 맹물은 흐르네 절망을 헤집고 징그러운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 굴이 쳐가네
저 건너들에 핀 불꽃들 건네운도 향긋해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도 해 이렇게 가까이 해 이렇게 나뉘었어 힘없이 서 있는 옥승철조 마을 쳐다만 보래 저 위를 좀 봐 하늘을 나는 새 철조망 너머로 공지 끝을 따라 무지개 내 맘이 오는 길 새들은 나르게 냇물도 흐르게 불벌레 오가고 바람은 흐르고 맘도 흐르네 저 건너들에 핀 불꽃들 꽃냄도 향긋해 거기 서 있는 그대 숨소리 들리는 듯도 해 이렇게 가까이 해 이렇게 나뉘었어 힘없이 서 있는 옥승철조 마을 쳐다만 보네 빗방울이 떨어지나 들어봐 저 소리 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도 몰려와 자촉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옥승철조 마을 걸어버려요 자촉을 내리고 두 손 마주 잡고 힘없이 서 있는 옥승철조 마을 걸어버려요 녹슬은 철망을 가두어 마음껏 흘러서 가게 이런 노래예요. 평화의 노래가 우리한테 울려 퍼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레마르크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서구전선 이상 없다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19살짜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전쟁의 현장에 던져지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국가주의에 이르는 거에서 전선에 보내버린 선생이 어느 날 전선에 투입된 학생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강철 같은 청춘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든 이 청년들은 무슨 청춘이라고? 우리는 벌써 늙은이가 되어버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늙게 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미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는 20년, 30년 뒤에 레마르크는 또 하나의 소설을 씁니다. 개선문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을 쓰면서 레마르크는 이런 고뇌를 고백합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지? 30년 만에 또 다른 전쟁이 터질 수가 있어.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한 세대죠. 그 청춘과 중년의 시대를 가로지른 시간인데 어떻게 한 번 그렇게 파괴와 죽음을 겪었으면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통한 절규 속에 태어난 책이 개선문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전쟁에 대한 수많은 프로파간다 그리고 언론들이 끊임없이 전쟁은 있지 않아 또는 누군가는 전쟁은 필요한 거야 평화를 위해서 선전하죠.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데 능력을 잃게 돼요. 그런 현실을 가리켜서 레마르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통전 같은 시대야. 찍어내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정신의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 전쟁을 겪고 그리고는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 전쟁의 역사, 원인, 과정,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전쟁이 터졌지? 누가 이 전쟁을 주도한 거야? 그 누가 이것을 마무리했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도대체 이 한반도에 만들어진 체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것 정도겠죠. 북한에는 독재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남쪽과 북쪽은 문제가 적대적 관계야. 그 이상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전쟁을 저놈들이 일으켰잖아.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어.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답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전쟁은 내정의 초등기 단계와 그 다음에 국제전과 최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 전쟁을 치른 이후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킵니다. 베트남 전쟁에 우리는 용병으로 끌려갑니다. 권력자들은 그것을 계약을 통해서 용병을 만들어냈지만 한국은 용병 시대가 되죠. 오늘날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용병으로 왔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국은 베트남에게 사과하는 아주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제대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미국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못하죠. 교과서에서 쓸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세계적 위상을 바꾼 굉장히 중대한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우리의 교육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왜 근전쟁을 일으켰는지 우리 얼마나 알까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다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현실을 그 당시에 TV가 미국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전쟁이 승리하고 있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무수한 미국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바디백이라는 게 있어요. 미군의 병사들의 시신을 비행기 싣고 그리고 밤중에 공항에 내려서 그 시신을 옮기는 바로 그 비닐백, 바디백이에요. 이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 전쟁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 다니엘 앵즈버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하버드를 나온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관련한 작업에 투입이 됩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궁지에 몰리식한 미국.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45년대 이후에 최초의 패전한 전쟁이에요. 한국 전쟁은 교착 상태에서 끝나지만 베트남 전쟁은 패전하고 물러난 전쟁이죠. 이 전쟁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했던 그런 작업 가운데 다니엘 앵즈버그라는 사람이 뒷담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전쟁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 전쟁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가다가 미국은 질 것 같아. 수렁에 빠질 것 같아. 수렁에 빠진 미국이라는 개념이 당시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와 언론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수렁에 빠진 이 전쟁에서 또 어떻게 미국의 명예를 지킬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 앵즈버그가 어느 날 펜타곤 페이퍼라는 기밀 문서를 보게 됩니다. 펜타곤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것을 선언하기 전에 비밀리에 수많은 정치 공작과 군사 개입을 해왔던 사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문서예요. 이 문서를 보고 다니엘 앵즈버그는 경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했고 죽였고 그리고 수많은 쿠데타를 일으킨 게 미국이란 걸 자기 자신의 문서를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실체를 알게 돼요. 아, 이것은 식민지 전쟁이었구나. 저희 베트남의 자유를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었네. 프랑스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베트남이 자기의 자주적인 통일된 정부를 세우는데 그래서 가로막은
미국의 제국지 전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수많은 승려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베트콩은 남부 베트남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저항했던 그런 실체였어요. 그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그 과정도 자세히 알게 돼요. 초토화 전략이라는 걸 써서 수많은 것을 불지르고 마을을 없애고 아이부터 여인에 이르기까지 대량 학살하는 사건도 그대로 알게 돼요. 다니엘 앨리스버그는 이 펜타곤 페이퍼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복사를 해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대단한 신문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을 폭로하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국가의 기밀 문서를 밖으로 공개하면 무기징역이에요. 스파이 혐의로. 다니엘 앨리스버그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대량 복사를 해서 중요한 상원의한테 보내고 뉴욕타임즈 중간에 그래서 닉슨 정부에서 가처분을 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싫지 못합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는 이 모든 얘기가 정리가 되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니엘 앨리스버그가 베트남 전쟁을 연구하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이 결론 때문에 펜타곤 페이퍼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왜? 이것을 폭로하지 않으면 미국 청년들 그리고 베트남 양민들이 끊임없이 죽어간다. 이걸 알게 된 거죠.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수렁에 빠진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범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전쟁은 범죄야. 이것을 막지 않으면 무수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세상에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불량국가란 말이 있죠. 미국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불량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1774년에 미국에는 최초의 식민지 독립 운동이 벌어지고 독립전쟁이 돼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국가가 성립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배우죠. 미국은 세계 최초로 식민지 독립한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규정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의 식민지 독립국가 맞잖아요. 그런가요? 어때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맞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독립을 해야죠. 그 최초의 식민지 독립이지. 이것은 유럽의 백인 체제가 그곳에 옮겨진 거예요. 유럽과 분리된 새로운 백인 체제가 만들어진 사건이지 최초의 식민지 독립이 아니에요. 역사의 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콜럼버스가 미국을 신대를 발견한 게 아니죠. 상륙한 거죠. 요새는 걸러 넘어졌다고 그러죠. 왜냐면 원래 인도로 가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걸려서 넘어진 거니까. 콜럼버스 데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그때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시위를 합니다. 왜 콜럼버스를 기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콜럼비안 엑스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콜럼버스 이후에 엑스체인지, 그 돌로에서 돌아왔던 백인들 때문에 수많은 원주민들이 질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금강을 찾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동으로 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 고된, 폭력적인 노동에서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원주민들이 죽으니까 저기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노예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통 경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공간사회, 그 다음에 이후에 중세 봉건사회, 그리고 근대사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하자면 근데 미국은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예요. 이게 역사의 사실이잖아요. 노예제 없는 미국의 자본주의는 없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노예를 해방하고 노예제도를 없애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남부의 노예들이 제도적으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북부로 올라가서 노동자가 됩니다. 북부의 자본주의 체제에 노동력을 흡수한 사건이 결과적으로 남북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의 경제사 또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풀려나 이런 생각해 보세요. 노예를 해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적으로 해방시키고 제도적으로 해방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건 전혀 없어. 신분만 해방시켰어. 그럼 어떻게 하죠? 살 길이 없잖아. 옛 주인한테 돌아가거나 자기 몸을 팔아서 노동력으로 먹고 살거나 그만밖에 없는 거죠. 북부의 자본주의 체제가 남부의 노예 시스템의 구조를 흡수해버린 사건이 결과적으로 남북전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미국은 통일된 연방체제를 갖춰나가요. 자, 1860년대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겁니다. 그때 세계 정세를 보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요. 18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84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동아시아만 생각을 해봅시다. 1840년에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 아편전쟁이에요. 아편전쟁.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말하자면 중국의 중화체제라고 한다면 이 중화체제를 균열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이건 아편전쟁을 얘기를 해요. 1840년이에요. 이 사건은 동아시아의 중화체제에 굉장히 중요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해요. 중화체제만 생각하면 여기 중국이 있죠. 여기는 우리가 있어요. 여기 일본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중화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은 중화체제 변경이에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중화체제가 균열을 만들어서 해체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것이 서구의 제국주의 시스템과 만나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변경이 아니고 전유가 돼요. 그렇게 되죠.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지지적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체제의 성격이 역사적 변화를 겪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중국은 중심에 있고 우리는 중간에 있고 이것은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 체제가 무너지면서 가장 빠르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소화하고 할 수 있는 전위적 위치는 일본이 갖게 되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868년에 명치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의 국가주의적 개혁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53년에 미국에 페리오가 와서 지금은 동경이라고 하는 에도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흑섬이라고 했어요. 철을 만든 배가 한포 사격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일본은 막부체제인데 기급을 하죠. 그 사람들은 싸움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보고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딱 보고 아는 거죠.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무협 소설 가운데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객이 나오는 소설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만 보시고 그신 분들인가 봐. 미야모토 무사시가 어느 날 달빛이 교교한 날 이렇게 소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달빛이 교교한 어느 날 바닷가에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미야모토 무사시하고 다른 검객이 딱 마주하고 있어요. 언제 칼을 뽑을지. 근데 미야모토 무사시의 상대방이 조금 있다가 졌다 그러고 큰 무릎을 굽혀 칼도 뽑기 전에 아는 거죠. 똑같이 일본은 오랫동안 전투를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막부체제는 이것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15년의 전쟁이 벌어져요. 15년 전쟁. 그래서 막부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는 명치유신의 형태로 일본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시스템으로 보자면은 중국은 이 이후에 분열적 상황으로 들어가요. 분열적 상황으로 들어가고 일본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흡수되는 여기 있다가 여기 흡수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동아시아의 이른바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은 맹주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게 이제 벌어지냐면 이걸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얘기를 하는 거니까. 1853년에 페리호가 이렇게 오는데 그때 미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60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당시에 일본은 어떤 공포에 사로잡혔느냐 하면 그들이 국가 개혁을 나름대로 시도해 보지 못하면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라고 하는 깊은 공포에 휩싸여요, 사실. 근데 미국이 이 당시에 남북전쟁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 쏟을 힘이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각도에서는 우리 좋았던 것이고, 그러나 명치유신의 결과는 팽창적 국가주의로 기울되면서 동아시아 전체를 전란으로 몰아가요. 자, 그런데 미국은 그럼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 1860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북부의 자본주의 체제가 남부의 노예 시스템을 흡수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60년대의 연방체제의 성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86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가 건설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Reconstruction Period라고 해서 재건기가 시작이 돼요. Reconstruction Period. 이때 Reconstruction Period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혹시 아시는 건가요? 1860년 남북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나서는 이제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Reconstruction Period은 재건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 국가적으로 가장 힘을 전적으로 몰아서 했던 프로젝트가 뭐였을까요? 미안합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자오지가 대답해보세요. 뭘까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철도 건설이에요. 상품이 있을 때 대답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철도 건설이에요. 이 철도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통합만 아니라 경제적 통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동서철도를 잇는 거예요. 동서철도를. 그래서 여기는 재밌어요. 동서철도 여기는 누가 하느냐는 아일랜드에서 온 아이리시 계통의 이민자들이 철도 건설에 투입돼요. 여기는 중국 사람들. 그래서 딱 중간에서 만나는 사진도 있어요. 이러면서 연방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철도를 중심으로 독점 자본이 형성돼요. 미국의 과거에 썬댄스 키스라든가 이런 그 은행난도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은행난도 영웅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은행이라는 게 고리대금이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은행을 터는 건 고리대금 업자들을 터는 거예요. 근데 철도 자본과 은행이 결합돼서 금융 자본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이 시기에 1890년대에 미국은 이른바 자유경제사적으로 얘기할 때에 독점 자본 계급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대한 시기가 됩니다. 그 이때 이제 이 경제사는 러버 베런이라는 게 있어요. 러버 베런. 러버 베런은 뭐냐면 강도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죄다 강도 같은 놈들이라는 얘기죠. 밴더빌트 시작을 해서 JP 모건, 지금도 있죠. 그 JP 모건은 미국에게 전쟁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던 최초의 금융자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 정부에게 돈을 댄 사람이에요. JP 모건. 어마어마한 거죠. 돈을 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도 부서부터 은행에 대한 독점권, 특혜 다 받겠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런 로버뱅이라는 독점 자본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들이 생기는 거죠. 이 부자들의 뿌리가 혹시 여러분 이 위대한 개츠비, 그레이트 개츠비에 등장하는 그 부자들이 다 이 역에 뿌리가 있어요. 그레이트 개츠비는 위대한 개츠비로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위대한 건 It's great. 야, 이거 정말 끝내주는데 괜찮잖아? 짱이야. 이런 뜻이에요. 개츠비가 갑자기 나타나서 신은 부자가 되고 파티를 열고 난리 치니까 어디서 못 보는 녀석이 와가지고 야 이거 정말 끝내주는 일을 하네? 이런 의미예요. 그가 아주 위대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신흥 자본은 그 이후에 등장을 하고 이때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부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들이 미국의 정치를 거머쥐게 됩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이른바 컨저버티즘, 보수주의가 등장하는 결정적인 시기예요. 1990년대에 이들이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미국에 있는 중부에, 오늘날 중부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중부의 노동자, 농민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농민당, 인민당 이런 걸 만들어요. 여러분 그 포퓰리즘이라는 말 어떻게 이해해요? 네? 포퓰리즘이라는 말. 저는 포퓰리즘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걸로 쓰잖아요. 인기몰이 아니야.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 쪽으로만 싹 가서 자기 인기를 딱 모아서 정책이라는 가치나 정책이나 이런 거 타는 것 없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비난으로 쓰이죠. 근데 원래 포퓰리즘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철도 자원이 건설이 되면서 철도가 놓인 곳마다 고리대금업자가 생기고 그래서 집을 저당 잡혀서 집이 다 날아가고 부채에 올라간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요. 수없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모여서 중부에 인민당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People's Party 또는 Popular Party예요. People First. 보통의 백성들을 먼저 앞세워라. 이게 포퓰리즘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기존의 기득권자들은 이 포퓰리즘이라는 포퓰러한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는 인민을 위한 거잖아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1860년 링컨이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people을 먼저 앞세우는 포퓰러한 포퓰리즘의 정치가 진짜 정치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황색을 옐로 페이퍼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을 격화시켜요. 그 이후에 이 포퓰리즘은 바로 그런 보수주의에 의해서 망가진 언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의 원리를 그대로 살려서 정치하겠다는 걸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말이 그렇게 해서 엉망이 되고 얼룩이 졌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자드 오브 오즈 있죠.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는 바로 이 시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사람, 도로시 등장하죠. 근데 그 얘기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네? 집에 날라가 회오리 바람에. 그게 현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집이 날라가. 그래서 이 빚더미에 올라가서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지지 아세요? 동쪽 만약에 떨어져. 동쪽 월스트리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만치 않은 소설이에요. 그게. 위자드 오즈가. 오즈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오즈. 오즈 뭘까요? 아시는 분? 오즈. 여성들은 금방 알아야 되는데 화장품 뒤에 써있잖아. 오즈, 온스. 그게 온스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당시에 근본위 제도와 음본위 제도는 논쟁이 벌어지게 합니다. 미국의 독점 자본이 형성되면서 그 당시의 통화의 근본은 음본위 제도예요. 근데 은광산이 많이 발굴되면서 은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게 되지. 그러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채권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채무자에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은으로 받는 게 좋을까? 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네? 값이 높은 금으로 받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은으로 받는 게 좋아요? 채권자는 당연히 금으로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를 할 건가 음본위 제도를 할 건가는 그 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누가 타격을 받고 누가 이윤을 얻느냐의 문제예요. 이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게 오즈 마법사 스토리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제가 원고를 써놓고 아직 책으로 만나고 있어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 논쟁이 시작되고 중부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 움직임이 벌어지게 돼요. 도로시가 같이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오즈 마법사 누구죠? 네? 호스와빙 누구죠? 농부죠. 또 하나 깡통 아저씨는 누굴까요?
노동자죠. 사자가 나오죠. 노조의 지도자들 얘기예요. 그 도로시가 그걸 끌고 가. 이 작가의 장모가 당시 아주 유명한 여성운동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사태를 이끌고 가는 중심에는 도로시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 페미니즘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렇게 철도가 만들어지고 철도 독점 자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점점점 독점 자본주의로 치닫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의 물결도 치열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좌절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남도질당하는 것 똑같은 거죠. 포퓰러 파티, 피플스 파티도 그래서 꺾이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미국의 노동운동은 여러분 메이데이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태어난 건데 그건 유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국의 노동운동이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미국의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1990년 이후에 이런 정치 보수주의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중요하냐? 그 바로 이후에 미국의 엠파이어, 제국 건설의 결정적인 토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주가 몇 개죠? 혹시 아세요? 50주죠. 근데 주마다 닉네임, 별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뉴저지는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곳인데 뉴저지의 닉네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네?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예요. 정원의 주. 델라웨어는 퍼스트 스테이트예요. 13조가 맨 처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을 때 맨 처음 서명했기 때문에 델라웨어는 퍼스트 스테이트. 뉴욕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애플 아닙니다. 맨하튼의 그런 심볼이고 뉴욕의 닉네임 아시는 분? 엠파이어 스테이트예요. 제국의 주예요. 그래서 한때 가장 높았던 빌딩 이름이 뭐죠? 뉴욕 시티 맨하튼의 뭐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국 빌딩이죠. 제국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은 제국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져요. 왜? 미국은 이런 정체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유럽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Old World이잖아요. 9세기잖아요. 저희는 신세계잖아요. 네? 신세계 교환 거 아시잖아요.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이제 늙고 병들고 미래가 없는 유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미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럽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19세기 죄다 뭘 했죠? 제국주의를 했어요. 도처에서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 보니까 제가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유럽이 제국주의 체제를 만드는 그 시간에 미국은 뭘 했냐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서부계책이라는 이름으로 유럽보다 더 큰 지역을 백인체제로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동일한 시기에 그들도 내부 식민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그러니까 유럽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아프리카 노동력을 끌고 왔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미국의 경제체제예요. 노예제도가 없는 미국 자본주의 생각할 수 없죠. 노예제를 근간으로 했던 사람들은 노동력을 빨아들인 미국의 자본주의 성장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쟁과 철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독점 자본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자본주의의 역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노조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중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1990년대에 이들은 이런 논쟁에 빠져요. 아니, 우리 유럽하고 다르잖아. 왜 제국주의를 해? 우리에게는 가자고. 이런 쪽이 한쪽에 있었고,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 다 뺏길 거 아니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 남북철도가 이어지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하면 태평양을 발견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태평양을 발견한 사건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체제로 가는 길을 여는 사건입니다. 미국은 이전까지는 대서양 체제라고 하는 애틀란틱,
미국과 유럽이 연결되어 있는 건 대서양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젖줄은 본래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은 유럽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유럽적 백인 체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중세부 이전까지 가지 못했던 시절에는 미국의 지도를 보면 이쪽이 안 그려져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없어요. 거기 가니까 태평양은 망망한 바다가 아니라 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망망한 바다가 아니야. 아니 길 놓고서 왜 아시아로 가는가? 원래 어떻게 된 겁니까? 콜럼버스는 아시아, 인도,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언덕이 있어서 못 간 거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도라는 생각한 거죠. 인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민국가 인도가 아닙니다. 60년대에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만 보면 미국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와 똑같이 그들의 머릿속에 인도는 지금의 인도가 아니라 동방이에요. 거기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일본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 카리브 해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이름 지었죠? 지네 마음대로? 서인도 제대로 불렀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지? 인디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아니잖아요. 깨고 보니까 저쪽에도 인도가 있어. 그러니까 저쪽은 민망하니까 동인도라고 부르고 이쪽은 서인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동인도 회사 만들고 이쪽은 서인도 웨스트 인디즈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 지금 마음대로 그렇게 했어. 본래의 원주민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의 규정으로 만들어버린 이름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포함시키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태평양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래서 미국은 최초로 인류 역사 속에서 양날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1달러 지폐를 보면 독수리가 쫙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쪽은 태평양, 한쪽은 대서양이야. 쫙 펴고 이쪽은 유럽을 쫙 잡고 있고 이쪽은 아시아 태평양을 잡고 있는 거죠. 그들의 출발은 대서양 체제인데 캘리포니아까지 가고 동서쪽과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눈은 여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확장하는 욕망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때 등장한 것이 뭐냐면 차이나 팔레스예요. 차이나. 중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대서양 체제는 애틀랜틱 시스템은 동부 쪽에 관심이고 서부는 동부 쪽하고는 관심이 지리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 자기는 팔을 뻗으면 파리와 런던이 안 나와. 한참 가야 나와 중국이. 하지만 잘만 하면 동부보다 어떨까요? 훨씬 유리한 입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이미 중국은 1840년대에 아편전쟁 이후에 Old Europe 늙고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유럽이 제국지체를 통해서 갈라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가 낄 틈이 없네. 이때 미국은 이런 걸 외칩니다. Open Door Policy. 우리한테도 문 열어. 이런 거죠. Open Door Policy. 자, 그러니까는 차이나 팔리시와 오픈 더 팔리시 결합해서 이것은 미국이 이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태평양 체제로 쫙 팔을 뻗쳐가지고 그래서 중국까지 이어지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긴 역사를 보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필연적으로 일본이 만드는 이 시스템과 미국의 시스템이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것이 이후에 일본이 명령한 대동아 전쟁, 미국이 명령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근데 1990년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세 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왜 제국을 해? 해야지. 이런 논쟁 속에서 제국주의라는 깃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기에 열렬하게 이러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지지했던 세력이 세 세력이에요. 누굴까요? 첫째, 기독교 선교예요. 원래 종교의 선교는 확장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도 이거는 쉽게
쉽게 제국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팽창 정책을 은폐하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책이에요. 그렇죠? 화장을 할 수가 있어. 루즈를 바르고 연지권도 찍고 옷을 입고 야, 무슨 제국주의야. 하나님 나라에서 움직이는 건데 City on the hill, 언덕에 있는 City on the hill, City of God, 신의 도시를 만들 수 있어. 이래서 이들이 이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열렬하게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해군, 태평양 해군이죠. 미국은 해군이 막강하죠. 동부 쪽에 있을 때는 해군이 막강하지 않았어요. 1823년에 미국이 몰러 덕트린을 내세요. 몰러는 말린 몰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몰러는 몰러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몰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메리카의 문제, 이건 뭐냐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리카는 미국만이 아닙니다. 아메리카에는 캐나다도 포함되어 있고 아메리카는 멕시코도 있고 아메리카에는 브라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문제에 대해서 유럽이 건드리지 마. 이건 우리 소관이야. 이게 멀러 닥트린이에요. 근데 이 멀러 닥트린을 내세울 때 1920년에 미국은 그걸 가지고 해군력으로 뭔가 자기의 이익선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어려웠어요. 그때는 이미 영국과의 동맹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해군력이 그것을 보장해줬죠. 이후에 미국이 제국주의 세력이 됐을 때는 이 몰러 닥트린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자기의 정책 지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외국 노선이 돼요. 이건 내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My backyard, 내 뒷뜰이야, 넌 보지 마. 이런 정책으로 바뀌어요. 힘이 생겼을 때 실질 내용은 달라지는 거죠. 아무튼 그와 똑같은 형태로 해서 해군력이 여기 확정되는 것을 원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단임하게 자문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들, 해군, 그리고 자문가들이 미국의 독점 자본을 기반으로 한 팽창 정책을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1898년이에요. 1898년. 자,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잠깐 점검을 하자면, 아니 오늘 트럼프 얘기하는데 갑자기 옛날 얘기까지 해. 임진왜란부터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얘기는 왜 하느냐면 오늘날의 미국을 얘기할 때 이 뿌리는 견고하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트럼프가 웃고 그리고 볼턴이 웃고 그래봐야 아닌 거예요. 그들의 이해관계는 아주 강력하게 작동해요. 그들의 군사 시스템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군사훈련 하잖아 지금.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팽창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이때 이제 이게 1898년도 이때 이 시기가 이때 이게 이제 말하자면 19세기 20세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팽창 정책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때 중요해지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게 바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하와이는 오늘날 관광도시가 있는데 이게 군사기지예요. 제주도가 그런 것처럼. 이 하와이는 학생들한테 그려보라면 미국 그리고 하와이 옆에 이렇게 그려요. 아니 하와이는 대략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와이는 왜 중요해지느냐? 왜 중요해질까요? 네? 왜 중요해질까요? 가스 스테이션이에요. 주유소야. 이걸 이제 콜링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콜링 스테이션. 뭐냐면 배로 가면 그때는 석탄을 뗐잖아요. 중간 기착지가 필요해. 그 석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령해버려요. 하와이의 군사적 위치가 확정된 거죠. 가는 중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석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898년에 여기를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아시아하고 남미의 두 군데를 집어먹어요. 어디냐면 바로 필리핀과 쿠바예요. 필리핀과 쿠바는 당시에
어느 나라의 식민지 혹시 아시는 분? 스페인의 식민지예요. 스페인은 그 당시 그때는 이미 거의 이제 골로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스페인 독립투쟁이 벌어져요. 자, 그러니까 바둑에 장기를 둔다고 한다면 아니 영국은 홍콩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으로 취업을 하는 전투기지가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말하자면 소위 전략적 짱구를 돌리는 거지. 그때 어디가 보이냐면 아시아로 말하는 필리핀. 그 필리핀은 오랫동안 미국의 해군 기지였잖아요. 그렇죠? 쿠바,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적 기지예요. 지금도 쿠바에는 미국 해군 기지가 있어요. 돈 내고. 자, 근데 그게 이제 이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냐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필리핀의 반스페인 독립투쟁을 지원해요. 니네 독립시켜줄게. 쿠바도 니네 독립시켜줄게. 얼마나 고마워. 그 다음에 스페인을 무너뜨린 다음에 지네가 헌법을 써. 그 지네가 딱 장악해. 뭐죠? 그래서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 작업을 해서 필리핀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든 그 사령관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저 유명한 메가더예요. 메가더의 아버지 메가더예요. 이 집안은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시스템에 말하자면 맹주예요. 그 집안은. 그 아들이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미군정을 지휘하고 아시아 태평양 체제의 주인 노릇을 하고 트루만하고 맞짱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다 그런 데 있어요. 그 가게가 그런 가게예요. 필리핀에서 4만 명이 죽어요. 미국에 항전하다가. 끔찍한 일이죠. 3만이 죽은 우리 제주 4.3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쿠바하고 미국이 왜 저러지? 당연하죠. 쿠바는 미국의 식민지였거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959년에 카스트로가 이걸 뒤집어요. 그렇게 된 거죠. 그 역사를 모르면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척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일본하고 한국은 왜 저러지? 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쟤는 원래 옛날부터 차이가 나빴대. 그게 아니잖아. 식민지였잖아요. 잔악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쿠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란은 어때?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도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왜 그런데 영국의 식민이었던 이란을 미국이 다시 팔레백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미국의 식민지를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1979년에 그 뒤집어진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모르면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없죠. 이런 애들이 좀 이게 근본주의자들 아니야? 핵 가지고 좀 이렇게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쿠바 카스트로가 왜 카스트로인가요? 이런 역사를 모르면 미국의 팽창주의 체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쪽으로는 쿠바를 통해서 이후에 1950년, 60년대에는 미국은 철저하게 라틴 아메리카 군부를 육성해서 라틴 아메리카를 자기 손으로 감아줘요. 군부를 육성해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칠레 아니에요. 미국의 군부 체제를 60년대에 철저히 길러내요. 필리핀을 통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체제를 조절하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40년대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거기다가 말뚝을 박은 거죠. 자, 제가 많이 그랬으니까 좀 더 앞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것의 기초가 시스템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이 체제, 여기는 이 체제죠. 근데 그 중간 지점에서는 미국의 영향이라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을 앞세워서 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는 테프트 카츠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들어봤죠? 그다음에 영국과 일본의 비밀 동맹 조약 이런 것들 다 그런 겁니다. 청일전쟁 때 똑같이 했죠.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일전쟁 이후에
청일전쟁 이후에 맺은 조약의 제1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조선은 독립국이다요. 그러니까는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내세웠을까요? 정당성을. 우리는 조선을 처음부터 독립시켜줬어. 청일전쟁은 조선을 독립시켜주기 위한 전쟁이었어.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때 동학농민전쟁이 있었어요. 동학농민전쟁은 어떻게 괴멸당하느냐? 일본군에서 괴멸당해요. 2개 대대를 보낸다다가 3개 대대를 보내요. 저를 완도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 죽인 다음에 머리에다가 밖에서 죽은 유골에다가 전승기록까지 써가지고 그걸 들고 가요. 이게 다 나중에 폭로가 돼요. 무시무시해요. 근데 그건 까맣게 몰라. 교육도 안 시켜. 청일전쟁 어디서 일어났니? 그러면 중국에서 일어난다? 이런 애들이 태반이야. 정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청일전쟁 한반도에서 났다고 생각 못해요. 중앙 일본 애들이 왜 우리한테 싸웠지? 이걸 몰라. 그리고 10년 뒤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자, 청일전쟁을 밀어냈지? 그 다음에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 밀어냈지? 요 직전에 민비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청일전쟁하고. 근데 청일전쟁하고 러일 전쟁 그 사이에 소위 삼국 개입이 있잖아요. 삼국 간섭을 가리키는데 그건 일본식 외교 용어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간섭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섭이라는 말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의 전리품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지. 이 기반이 미일동맹, 영일동맹. 그냥 전쟁한 거 아닙니다. 앵글로색슨 제국주의 체제가 일본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어붙여. 그래서 중화체제가 깨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지원을 받는 일본이 이 지역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1930년대의 만주사변, 36년의 중일전쟁, 그리고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잖아요. 오늘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대동아 공영권 시스템이라는 게 무지무지 큽니다. 그 조그만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큰 영역을 다 집어삼켰지? 남쪽 나라 십자수나 어머님 얼굴, 이게 다 남방전선에 투입됐던 사람들의 노래 아니에요. 대동아 공영권. 그래서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죠. 이유는 왜?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 의미가 대동아 공영권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선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날 비판받아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독불 전쟁 특징이 뭐죠? 싸움 주체가 분명하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은요 미일 전쟁이에요. 본질이. 일미 전쟁도 미일 전쟁이잖아요. 일본의 우파들이 이 말을 써요. 일본 좌파도 이 말을 써요.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시스템이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 전쟁의 격돌의 주체는 미국과 일본이었어요. 이러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니까는 아시아 태평양 체제에 이만큼 더 들어오는 거죠.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할 때에 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와이라는 곳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체제의 군사적 근거지잖아요. 이걸 깬 것이 41년의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이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봉쇄당을 뚫으려고 해요. 도라도라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체제를 놓고 일대 격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소위 아시아 태평양 체제의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의 이름으로 불렀던 이 시스템을 보면 태평양이 거의 절반 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체제의 반을 일본하고 나눠야 돼. 싫지. 뉴기니아까지 포함을 해서 여긴 다 일본 다. 근데 이 전쟁으로 이게 싹 밀어붙이고 이러면서 이제 태평양은 나의 호수 되는 거죠. 과거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나의 바다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태평양을 이제 오늘날 누구 바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미국의 바다라고 생각하지. 중국 바다, 일본 바다, 우리 바다, 러시아의 바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네.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정리 좀 해볼게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아나키 강의예요. 아나키 강의인데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조금 내용상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그 다음 강의를 좀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45년도에 미국의 구상은 이런 거였어요. 일본이 이른바 자기 대동아 경제체제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것을 부셔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판도가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초에 구상은 이런 겁니다. 자, 일본은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일본은 여기다 미군정이 오래됐어요. 우리는 3년이었어요. 일본은 45년에서 53년까지예요. 7년, 8년이에요. 우리는 3년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은 장제스가 이기는 걸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라인이 이렇게 거지는 거잖아요. 거지는데 장제스가 무너지고 마오가 잡아. 48년, 49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허물어져 이렇게. 그러면서 이 대치선이 생기는 거죠. 이 대치선에서 터진 전쟁이 한국전쟁이에요. 마무리가 안 됐죠.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끝없이 쓰고 있죠. 이 포위 전략의 과정에서 등장한 게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은 중국의 허리에다 칼을 꽂는 거였거든요. 칼을 꽂았는데 안 됐지. 그 위에 그래서 닉슨이 중국에 가죠. 원래 너 찔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손을 잡죠. 하지만 그것은 당시에 예를 들자면 소련을 전제로 하고 중소 분쟁도 있었고 이 균열을 활용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용할 소비에트가 없잖아요. 러시아는 독자적인 체제가 됐지. 그러면서 여전히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은 살아있는 거죠. 한반도는 미국의 전략에서는 중심 변수는 아니에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이게 관심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이쪽으로 붙을 거야? 이쪽으로 붙을 거야? 아니면 완충제약이야? 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선을 긋는 이 상황인 거죠. 여기에 딱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45년도에 이렇게 된 거는 아까 얘기했던 1990년부터 했던 이 체제가 계속 확장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건이고 이 1차 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1차 대전 전까지는 영국이 최대의 착공 국가였어요. 그런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채무 국가였어요. 영국의 파운드화의 빚을 얻어서 나라 산정을 꾸렸어. 그리고 대외 무역을 했어요. 1차 대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가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20세기 초반에 오늘날 인류가 쓰고 있는 이른바 현대적 기기나 물건들의 거의 대부분 다 미국이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자동차부터 비행기 이렇게 안 만드는 게 없죠. 어마어마한 거지. 세계 생산은 이거지. 그 다음에 달러의 위세도 커지지. 이러면서 이 자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는 세계를 장악하는 막강한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 또 무너져. 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2차 대전이 끝난 것의 세계사적 의의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유럽만으로 보면 유럽은 파시즘과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나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럽이라는 판도로만 보면 유럽 내전이에요. 사실은 저쪽 동네는. 유럽은 원래 문명적 일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유럽 내전이잖아. 자기끼리 죽였거든. 그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은 무너지는 거지. 근데 이 2차 대전은 그래서 유럽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럽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유럽의 제국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유럽의 지역의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제국주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45년도의 명제는 어떤 거냐 하면 더 이상 식민지는 없다. 그 당연히 식민지에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5년 독립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 48년, 49년, 50년, 60년, 70년까지 독립 못한 나라가 있어요. 그만큼 제국주의 시스템이 강력한 거예요.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베트남을 미국이 쥐고 있었잖아요.
그만 생각해도 45년 이후에 역사적 명제인 식민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어떨까 하는 것이. 완전한 독립국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사적 주권 없잖아. 그 명백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간단치 않죠? 통일된 국민국가 건설 단계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함께 확 잡혀 있어. 베트남 논쟁에서 미국 걸어가지 못하잖아요. 한일협정 역사를 보면 더 강하게 여러분 한일협정 역사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이후에 한일협정 역사가 이르는 이 과정 하나하나 모든 단계에 미국이 있어요. 한일협정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초전이었어요. 오늘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겁니다. 일본과 한국을 미국에 의한 삼각편으로 끌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외환 문제를 그렇게 끌고 나갔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던 거 아니에요. 전쟁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데 반드시 하려고 해요. 1950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에서 우리 위치는 뭐였을까요? 우리 위치는 두 가지 위치였어요. 과거에 일본의 제국주의 시스템의 식민지로서의 배상을 받아야 되는 나라예요. 동시에 우리는 승전국가예요. 왜? 선전포고가 있거든. 연합군에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에서 맨 초기에는 우리는 승전국가의 시스템 들어있었어요. 두 가지의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권리 하나를 잃어버려요.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말하자면 냉전 시스템의 반공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을 약화시키자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코스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리버스는 뭐냐면 역코스라는 거죠. 뒤로 가는 역주행이죠. 왜 그러냐? 이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 미국의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정책의 본질은 뭐냐면 이 두 나라를 농업 끌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게 원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산업 시스템을 해체시키는 의도를 처음에 기획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유럽에서는 독일을 파시스트 체제의 본질을 그대로 치고 대수 전략을 짜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뉴렌베르크가 그리고 동정재판에서 1급 A는 처단하고 나머지는 다 살려내요. 이들의 중심이 돼서 이후에 자민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일본 소위 명문가라는 정치 명문가라는 자들의 전부는 다 만주 인맥이에요. 이 시스템이 다 그대로 살아있어. 정범처단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40년대 미군정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일본도 과거에 좌익운동을 했던 좌파 정당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다 발표하고 우파들 다 모아놓고 과거의 구파시스트 세력들을 정치로 복원시킵니다. 이들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된 게 오늘날의 자민당이에요. 이들하고 미국은 그러니까는 저러고 있는 거죠. 근데 저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로 인한 시스템이 아주 엄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해체되고 있지 않아요. 정상회담도 해체된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좀 더 거슬러 얘기하면은, 좀 더 뒤로 얘기하자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국은 이후에 달러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 달러 시스템 위기가 오는 게 1971년에 2년에 골드 윈도우라고 하는 그 당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태한 정책이라고 해서 45년도에 이 케인즈하고 화이트 데스터라는 사람이 영국과 미국 이 사람들이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케인즈는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자본이 워낙 강하니까 데스터가 밀어붙여요. 그래서 밀어붙이는 대신에 파운드화를 교체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금 얼마 해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막 찍어. 미국은 외환위기가 절대 없어요. 왜? 자기네가 돈 찍어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 이런 거 다 장악하기 시작해요. 장악하면서 달러 시스템이 강력해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달러를 많이 찍으면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달러를 많이 찍으면 달러의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지. 떨어지면 이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금으로 바꾸는 게 좋아? 답이 나오죠. 그래서 금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면 금 잔고가 많아질 거예요? 적어지지. 그러면 황당해지는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배짜라가 나와. 이게 바로 금태환 정치예요.
그래서 달러 위기가 와. 달러는 대체 믿을 수 없다. 그런데 달러가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기냐 하면 옵쇼어라고 해서 이런 데서 달러가 그때는 달러는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달러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은하도 그랬거든. 과거에 남대문 지나가면 달러 있어요. 그래서 암시장 거래했거든. 달러가 필요한데 너무나 많아지고 그 당시. 그러니까 달러를 돈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환천을 노리는 거지.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오늘날 달러 외환 시장은 90% 이상이에요. 카지노 자본주의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달러는 여전히 쥐고 있죠. 70년대에는 또 하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깨지기 시작해요. 자, 그 이후의 얘기까지 다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건너뛰어서 오늘날의 얘기를 하나 좀 해볼게요. 냉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세계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이제 5강에서 우리 박영규 대표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냉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군사주의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1990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자본이 직접 통치하는 게 나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군사정부를 세워서 막 밀어붙이다가 이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군사정부가 미국이 저는 군사주의 체제가 만들어지면 처음에 미국이 그것을 잘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저항이 있게 되면 끝이 안 좋아. 끝이 어떻게 되냐면 반미운동이 터져나와요. 그 비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피를 묻히지 않은 민간 정부를 바꿔요. 이게 이른바 레이건 때의 리데모크라티제이션 정책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민간 정권으로 가자. 그래서 친자본주의적 정권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전개돼요. 1960년에 5.16도 금명역에서 터진 겁니다. 미국이 기획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1950년대는 도처에서 반미 민중 투쟁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 40년대 이후에는 친미적 민간 정권을 내세웠는데 그게 다 픽픽 쓰러지네요. 장면 정권도 쓰러졌죠. 이승만도 쓰러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먹순놈을 세워야 돼? 이게 군사 정권이에요. 라틴아메리카는 그렇게 갔어. 근데 이후에 이게 되니까는 너무나 많은 잔혹한 짓을 벌이니까 이 반발이 와. 감당이 안 돼.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냉전 체제가 깨졌네. 근데 이건 다 미국의 자본주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스템인데 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체하기 시작해요. 자본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자본의 직접 통치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니오리버럴 시스템이 자본의 직접 통치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1999년, 2000년 초기에 도처에서 반세계화 투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주목이 필요하네. 네오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네오콘이 바로 존 불턴이 바로 네오콘이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맥도날드는 맥더글러스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미국의 자본은 맥더글러스라는 군수산업의 주목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두 날개죠. 그 네오콘이 등장합니다. 이 네오콘이 바로 아들 부시 시스템이에요. 이것 때문에 악의축이 나오는 거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핵정책이 밀어붙이는 거고 이거에 대한 반발이 북한의 핵정책이에요. 북한의 핵정책은 나중에 우리 군사주의 강의할 때 들으시고요. 한마디만 얘기하자면 북한의 핵정책은 모든 이때까지 핵정책, 다른 나라 핵정책과 틀린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핵을 포기한다 라는 게 처음의 원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나라는 없어요. 중국이 인도와의 관계가 바뀌면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의 관계가 바뀌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다.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그런 정책을 밟겠다. 이게 지금 그 의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네오콘의 이 본질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평가와 성찰과 그 교훈에서 시작돼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패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역사 평가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세요? 진보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왜? 호지명을 중심으로 했던 반, 프랑스, 저항, 독립투쟁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1950년에 제네바에서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데 조의를 했는데 들어가서 부셔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을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식민지 전쟁이었구나. 우리는 남의 나라 식민지 전쟁에 가서 사람 죽인 역할을 했던 것이고, 끔찍한 일이죠.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제대로 못하면 일본의 역사적 사과를 요구할 역사적 권리와 입지가 없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하자는 거 아니지. 이 자체로도 중요하게 사과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또 하나의 베트남 전쟁에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바로 네오콘들의 철학이에요. 그때 더 힘을 써서 완전히 부셔버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도들 난리 쳐서 주먹을 못 썼어. 이게 네오콘이에요. 그래서 더 강력한 폭력 체제를 앞세울 때 비로소 사태는 진압된다. 이게 이들의 철학이에요. 부시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NPT 체제는 본질적으로 핵의 비확산 시스템인데 그의 전제는 뭐냐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핵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부시 때 네오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면 미국은 악의 축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정책을 바뀌어요. 근데 그 앞에 뉴클리어가 붙어 핵 선제 공격 전략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지키려면 NPT 체제에 막아주나? 안 막아주지. 그래서 튀어나와 자기 살 길을 찾아야지.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싹 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 정치는 북한의 핵 문제나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해서 통조림이 되고 있는 거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저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지. 맥락이 있는데, 저는 좌우 사정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살펴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 평창 이후에 동북아 정세는 많이 변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갑자기 존 볼턴이 나타났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존 볼턴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걸 다 자르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가 요새 정치적 공주를 물렸으니까 뭔가 껌차 하나 만들어야 돼. 북한의 비핵화만 뽑아내면 등등등등. 그런 낙관적인 견해가 있긴 하지만 구체로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 비핵화를 달성할 거야?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할 거야? 평화협정을 먼저 할 거야? 비핵화를 할 거야? 동시에 할 거야?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정상적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야? 국교는 어떤 식으로 언제 할 거야? 어떤 범위와 어떤 수준을 할 거야? 유럽에서 만들었던 제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야? 뭘 볼 거야? 핵을 없앴다는데 감시제는 어떻게 만들 거야? 따질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니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이 평화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희망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꾸준히 봐야 돼요. 여러분 중동 사태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리아에 대한 공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중동의 역사를 따져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전쟁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은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내는 전쟁이 된 경우가 허다해요. 그게 엄연한 역사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우리는 아직도 한국 전쟁의 긴 그림자 속에 갇혀 있어요. 아닌가요? 한국 전쟁이 만드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정치와 법과 우리 의식과 사상과 왜 그대로 있잖아. 없나요? 국가보안법 아직도 폐지 안 되고 있잖아. 병역에 대한 것 의무예요. 이런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 그리고 제가 간단히 정리했지만 이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교양적 수준의 학습, 언론의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야 돼요. 오늘날의 언론 보세요.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제대로 전할까? 이 관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설명하고 있을까? 안 하죠. 안 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대한민국에 사실. 제가 80년, 90년 거의 제가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제자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지금 프레션 하고 있죠. 서재정 몇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일반 시민 교양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맥락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함부로 하기 어려워지는 나라고요. 따질 거 아니에요. 문제 제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4.3 미국 책임져라 하고 가서 데모하잖아요. 네? 달라진 거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인 사과와 정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베트남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절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묶여 있잖아. 그렇죠?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국군 묘지 가서 우리가 참배하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복잡해지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우리 내부의 노력들, 관점의 새로운 변화, 더 깊은 학습, 이런 강연들이 도처에서 만들어지고 깊이 생각해보는 일들, 이런 게 있어야만 세상을 그래도 조금씩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꾼다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공감을 하고 그것이 조직의 힘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걸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야 돼. 그렇잖아. 근데 이게 이미 설득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단계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되나요? 쉽지 않아요. 구수정이라는 사람이 한겨레 특파원을 할 때 그때 저는 말지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그 작업을 해요. 그리고 지금 평화재단을 만들었어. 그리고 끊임없이 베트남의 사과와 그리고 베트남에서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만큼의 노력을 중심적 사건으로 이해하나요? 안 하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리고 이런 것들이 각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에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학살 사건에 대한 얘기는 알지만은 한국군의 월남전에서의 양면 학살 사건 방송에서 프로를 제대로 되나요? 못하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말지에서 이 배단 전쟁의 지금 참전 과정과 양면 학살에 대한 걸 썼다가 90년대에 말지, 당시의 말지 사무실을 그 따이안 용사회에서 때려부셨어요. 난리가 났지. 그 다음에 재밌는 건 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갖고 고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고엽제 그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양면이 있죠? 우리가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배울 것이 있고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식인들도 단일하지 않아요. 스카트 닐이라고 하는 노암 촘스키의 아주 대선배격이 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미국의 제국주 정책과 미국의 그 같은 폭력적인 시스템을 치열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노암 촘스키는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의 의지를 우리가 함께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필요한 그런 지식, 역량, 운동, 힘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현재 문재인 정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구경꾼처럼 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우려해요. 사실은. 다 보고 있는 거죠. 응원하지만. 근데 저는 입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도 있잖아? 이런 우려도 있잖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니죠. 얘기를 하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요한 지점이 정리가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거의 맡기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 주권 운동을 하는 운영에서 그걸 했는데 주권을 자기가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좀 굉장히 우려돼요, 사실.
대통령의 개헌안 되게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그냥 보고 있어. 이것도 아닌 거예요. 얘기해야지. 논쟁해야지. 그래서 의미가 더 깊게 파져야 되죠. 그래서 뭐 허술한 게 있나 없나 점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관계도 그렇고 잘하고 있어. 이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서 지지하는 것과 그걸 국민들이 고민하고 발언하고 논쟁하고 얘기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할 건가 정말 가늠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해온 걸 보면 그렇게 쉽게 모든 걸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참 많은 난관을 거기에 설치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거예요. 우리 FTA 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급해서 FTA 재개정할 때 국민적 논쟁과 논의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넘어간 거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니까는 그냥 넘어가 준 거죠. 많은 사람이. 진보 세력도 넘어가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한 걸까?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려하는 경우에 케이스 하나는 뭐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광우병 의심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무지 많아졌다는 거예요. 10년 지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그리고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군사무기를 어느 정도 사들이지 국회에서 감시하고 얘기해야 돼. 안 하잖아요. 우리 교육 예산부터 문화 예산까지 이걸 다 블랙홀처럼 집어삼키는 게 군사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로 군사 경쟁을 완화시켰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군사 예산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도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목표를 설정해야 될 거고 그런 논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치밀하게 논의되는 그러한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미국도 전 조심하려고 봐요. 긴장하죠. 근데 우리는 전혀 긴장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어. 잘할 거야. 트럼프 나는 뭐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죠. 트럼프 혼자서 움직이나요? 거기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그걸 작동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무기 시스템도 시작해서. 여러분 미사일관이 신임 미사일관이 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똑같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첫 발음이 뭔지 아세요?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예요. 언제나 그래요. 한반도 군사긴장이 존재할 때만 자기들의 존재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고 무기 시스템과 군사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이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그걸 쉽게 버릴 것이다? 그런 제국의 역사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밀려서 하게 되는 거지 스스로 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느냐? 못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진지한 고민은 바로 이 5번의 강의 속에서 녹아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걸 갖지 않으면 전쟁의 악마는 언제나 고개를 듭니다.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Bye.